우리는 흔히 가미카제를 광적인 애국심이나 이해할 수 없는 집단 최면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해군 내부의 회계 장부와 인사 시스템을 차가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숫자가 등장합니다. 숙련된 파일럿 한 명을 만드는 데 필요한 교육 기간은 최소 2년에서 3년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항공유와 훈련 비용은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1944년에 일본 제국은 이 비용을 지불할 경제적, 시간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기업으로 치자면 이미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파산 직전의 조직이었던 셈이죠. 결국 그들은 단 며칠간의 이착륙 교육만으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일회용 인간 유도탄이라는 기괴한 상품을 발명해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숭고한 희생이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를 막지 못한 경영진이 선택한 가장 처절하고도 비인간적인 비용 절감의 산물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비극적인 선택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자본의 논리와 파산 신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쟁은 결국 거대한 비즈니스와 같습니다. 누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상대에게 더 큰 비용적 손실을 강요하느냐의 싸움이죠. 1944년 하반기 일본 제국이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폐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전면적인 셧다운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해군이 보유했던 기동부대는 이미 필리핀의 해전과 마리아나 해전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잃어버린 비행기의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 비행기를 조종하던 숙련된 인적 자본의 상실입니다. 숙련된 조종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천 시간의 비행 기록과 실전 경험이 쌓여야만 비로소 전력으로 기능하는 고부가 가치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자산을 보충할 교육 체계와 연료를 모두 잃었습니다. 저항샵 1년, 전쟁 초기만 해도 일본 조종사들의 평균 비행 시간은 700시간에서 1000시간에 달했지만 1944년에 이르면 이 수치는 100시간 미만으로 급락합니다. 이제 일본군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실력 차이로 허무하게 격추될 것이 뻔한 신참들을 계속 사지로 내보내며 자원을 낭비하느냐, 아니면 그들의 목숨 자체를 무기화하여 단 한 번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느냐는 갈림길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미카제를 기획한 오니시 다키지로 중장의 계산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미카제를 결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전력으로는 미군의 항공모함을 저지할 수 없으며 유일한 방법은 250kg의 폭탄을 기체에 싣고 적함에 직접 부딪히는 것뿐이라고 말이죠. 이 발언은 흔히 결사적인 항전의 의지로 해석되지만 역사 참결러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철저한 효율성의 논리입니다. 일반적인 폭격은 명중률이 낮습니다. 수십 대의 비행기가 달려들어도 대공포화에 막히거나 조준에 실패하면 투입된 비행기와 조종사, 연료는 모두 매몰 비용이 됩니다. 하지만 조종사가 직접 유도 장치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명중률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비행기에 들어가는 고가의 조준 장치나 방어 장갑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가장 저렴한 부품인 인간을 가장 비싼 기술인 유도 시스템의 대체제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력이 부족한 후발주자가 인적 자본을 소모하여 격차를 메우려 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비극입니다. 당시 일본의 비행기 제조 공정 역시 이러한 파산의 징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전쟁 후반기에 제작된 가미카제 전용 기체들을 살펴보면 그 조잡함에 놀라게 됩니다. 기체 표면은 매끄러운 알루미늄 대신 목재나 캔버스 천으로 덮였고 엔진은 수명이 극도로 짧은 불량품이 태반이었습니다. 어차피 한번 날아가고 사라질 물건에 고품질의 재료를 쓰는 것은 낭비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기체에서는 조종석을 밖에서 용접해버리거나 이륙 후에는 바퀴가 떨어져 나가도록 설계되기도 했습니다. 회항이라는 선택지를 시스템에서 아예 삭제함으로써 회수 비용과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는 경영학적으로 보면
자산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일회용 소모품으로만 취급하는 극단적인 비용 통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부품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종사들에게 죽음을 받아들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일본 군부는 여기서 명예와 숭고함이라는 가짜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벚꽃처럼 지는 것이 아름답다는 미학적 포장지와 야스쿠니 신사에서의 신격화라는 보상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마케팅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혹은 천황을 위해 죽는다는 서사를 주입하며 개인이 가진 생존 본능이라는 비용을 시스템이 강제로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과 발견된 유서들을 보면 그 이면에 숨겨진 공포와 원망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국가라는 기업의 경영 실패를 책임지기 위해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는 개인 자산을 강제로 청산당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가미카제 전략은 일본의 물류와 보급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비행기가 목표물까지 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항공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미국의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 동남아시아로부터 오는 유조선 루트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비행기를 띄울 기름조차 없어서 소나무 뿌리에서 기름을 짜내는 소근유 작전까지 벌일 정도였죠. 이런 상황에서 조종사가 기지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왕복 연료는 사치에 가까웠습니다. 편도 연료만 채워보내는 가미카제는 연료 부족이라는 물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자 지도부는 시스템을 수리하는 대신 구성원의 생명을 태워 엔진을 돌리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군사 전략이 아니라 파산한 조직이 연명하기 위해 벌이는 마지막 발악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비인간적 효율성의 극치는 소위 인간어뢰라고 불린 가이텐이나 특공보트인 신유 같은 다른 병기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설계의 핵심은 동일했습니다. 복잡한 기계 장치는 최소화하고 그 빈자리를 인간의 반사 신경과 의지로 채우는 것이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투자는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군의 방어 체계는 날로 정교해졌고 레이더와 근접 신관이라는 첨단 기술 앞에 인간 유도탄들은 목표물에 닿기도 전에 바다 위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일본 군부가 보고한 전과는 실상과 다르게 수십 배나 부풀려져 있었는데 이는 조직 내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분식회계였습니다. 자산인 인간을 쏟아붓고도 얻어낸 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권력도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국이라는 기업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당장 눈앞에 비행기가 모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그 비행기를 조종할 숙련된 인적 자본의 씨가 말랐다는 점에 있었죠. 비즈니스 관점에서 볼 때 베테랑 파일럿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 고부가 가치 자산입니다. 단순히 비행기 조종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 공중전의 전술을 이해하고 적의 방어망을 뚫는 직관을 갖추기까지는 수천 시간의 비행 경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쟁 초기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며 위세를 떨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숙련도를 가졌던 파일럿들이라는 든든한 자본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드웨이 해전을 거치며 이 소중한 자산들은 급격히 소모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산을 보충할 공장이 멈춰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행 훈련에는 막대한 양의 항공유가 필요하지만 연합군의 봉쇄로 기름 한 방울이 아쉬운 상황에서 신병들에게 충분한 연습 기회를 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일본 군부는 경영상의 결단을 내립니다. 수천 시간의 교육이 필요한 숙련공 대신 단 몇 시간의 이착륙 연습만 마친 미숙련 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력이 형편없는 이들이 정규 공중전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자살 특공대라는 기괴한 우회로가 등장합니다. 어차피 격추될 운명이라면 차라리 폭탄을 싣고 들이받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투입 대비 산출이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이러한 저비용 고효율의 집착은 병기 개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간 유도탄이라 불리는 오카입니다. 오카는 사실상 날개 달린 폭탄에 조종석을 억지로 끼워 넣은 형태였습니다. 엔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모선에 매달려 가다가 목표물 근처에서 투하되는 방식이었죠. 개발비와 생산비를 극단적으로 줄인 이 일회용 병기는 일본 군부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었습니다. 값비싼 레이더나 정밀 유도 장치 대신 청년의 눈과 손을 유도 시스템으로 활용했으니 원가 절감 측면에서는 혁신적이라 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의 성적표는 처참했습니다. 무거운 폭탄을 매단차에 느리게 비행하는 오카는 미군 전투기들의 손쉬운 먹잇감이었고 대부분은 목표물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채 공중에서 분해되었습니다. 시스템의 부실함을 인간의 생명으로 메우려 했던 경영진의 판단이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은 셈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군부는 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의 원인을 정신력 부족으로 돌리며 더 많은 청년들을 사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는 조직이 파산 직전에 몰렸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인지부조화 현상입니다. 자신들의 전략적 실책을 인정하는 순간 권력이라는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대신 구성원의 희생을 강요하며 파멸을 늦추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많은 청년들이 이토록 비상식적인 명령에 순응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일본 군부가 설계한 정교한 심리적 인센티브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예라는 가상의 통화를 발행하여 실제 생명이라는 자산과 맞교환했습니다. 가미카제 대원이 되는 순간 그들은 신격화되었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국가가 보장하는 최고의 예우와 보상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것은 집단 압박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었습니다. 특공대원을 모집할 때 군부는 자원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찬성이나 반대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거부의 비용을 극단적으로 높였습니다. 반대 의사를 밝히는 순간 그 청년은 비겁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 매장을 당하게 되는 구조였죠. 개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사실상 죽음 아니면 사회적 죽음뿐이었습니다. 군부는 공포라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명예라는 껍데기를 씌웠고 청년들은 자신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자기 암시를 통해 이 가혹한 시스템의 부품이 되기를 수용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개인의 생존 본능을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해 벌인 거대한 심리적 사기극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자살 공격이 실제 군사적 성과보다는 내부 통제와 선전용으로 더 크게 활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일본 대본영기 발표한 가미카제의 전과는 실제 미군이 입은 피해보다 10배 이상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몇 척을 침몰시켰다는 가짜뉴스는 본토의 국민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었고 군부의 실책을 가리는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대원들의 전사 보고서를 조작하여 마치 모두가 기쁘게 천황을 위해 죽어간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전후 발견된 대원들의 일기와 편지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무능한 지도부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영진은 장부상의 숫자만 관리했을 뿐 그 숫자가 된 인간들의 고통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가미카제는 무너져가는 제국이라는 거대한 부실 기업이 마지막 남은 인적 자원을 헐값에 처분하며 버린 눈물의 땡처리였던 셈입니다. 이 비극적인 연대기는 시스템의 실패를 개인의 희생으로 덮으려 할 때 어떤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역사의 기록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무리한 전략이 유지될 수 있었던 또 다른 동력은 바로 데이터의 왜곡, 즉 군부의 대대적인 분식 회계였습니다. 전쟁이라는 비즈니스에서 정확한 성과 보고는 투입 대비 산출을 계산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하지만 일본 군부의 보고 체계는 이미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특공 작전이 벌어질 때마다 대본영은 미군의 항공모함과 전함을 수십 척씩 침몰시켰다는 가짜뉴스를 쏟아냈습니다. 실제로는 미군의 정교한 대공 방어망에 막혀 목표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기체가 태반이었지만 보고서상에서는 언제나 백발백중의 신화로 둔곽했습니다. 이러한 정과 부풀리기는 단순한 사기 진작용이 아니었습니다. 지도부가 자신들의 무능을 은폐하고
인간 유도탄이라는 이 비인간적인 사업이 여전히 수익성이 높다는 환상을 조직 내부에 심어주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만약 실제 타격률이 0%에 가깝다는 진실이 밝혀졌다면 그 어떤 명분으로도 청년들의 목숨을 쏟아붓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구성원의 희생을 데이터로 조작하는 행태는 파산 직전의 기업이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일본의 보급망과 물류 시스템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셧다운 상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 필수적인 고옥탕화 항공유는 씨가 말랐고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유조선들은 미군의 잠수함 작전에 막혀받아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전역에서 소나무 뿌리를 캐서 기름을 짜내는 소근유 작전이라는 기괴한 캠페인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행기가 작전을 마치고 기지로 복원하는 데 드는 왕복 연료는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치자재였습니다. 결국 편도 연료만 채워보내는 가미카제는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물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물류 붕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지도부에게 조종사는 돌아와야 할 소중한 자산이 아니라 연료 소모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효율적인 부품에 불과했습니다. 돌아올 연료를 아껴서 한 대라도 더 많은 비행기를 사지로 내보내는 것이 그들이 생각한 최후의 자원 배분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시스템이 인간을 어떻게 소모품으로 분류하고 가치를 매기는지 그 잔혹한 메커니즘을 목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숙한 사회에서 인간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파산 신호가 켜진 일본 제국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인간은 감가상각조차 고려되지 않는 일회용 소모품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기계 장치와 정밀 기술을 개발할 자본이 없으니 그 공백을 가장 흔하고 구하기 쉬운 인간의 생명으로 메우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의 진보를 거부하고 인적 자원을 갈아 넣어 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윤리적인 경영 방식이었습니다. 경영진은 안전한 후방에서 정신력이라는 무형의 자산만을 강조하며 구성원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했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권력이라는 배당금을 챙겼습니다. 결국 가미카제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비극은 전쟁이라는 시장에서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 경영진이 선택한 최악의 출구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합리적인 매각이나 항복을 통한 손절매 대신 남은 모든 자산을 태워버리는 초토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전쟁 말기 일본 군부는 본토결전이라는 허황된 구호를 외치며 어린 학생들까지 자살 공격에 예비 전력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는 기업으로 치면 회사가 망해가는데도 직원들에게 사재를 털어넣으라고 강요하며 마지막까지 고열을 짜내는 악덕 기업주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가미카제를 기획하고 독려했던 고위 장성들 중 일부는 책임감 있게 목숨을 끊기도 했지만 상당수는 전후에도 여전히 권력의 주변을 맴돌며 자신들의 행위를 미화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영 실패를 청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포장하여 역사의 심판을 피하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미카제를 통해 들여다본 것은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한 광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이 고갈되고 시스템이 붕괴될 때 권력이 어떻게 인간을 부품화하고 그 죽음을 상품화하는지에 대한 차가운 보고서입니다. 숭고한 희생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비용 절감의 논리와 데이터 조작, 그리고 책임 회피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그런 파산한 시스템의 부품이 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스템이 인간의 생명을 숫자로 계산하기 시작할 때 그 사회는 이미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미카제라는 비극을 통해 우리가 목격한 것은 광기 어린 충성심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를 개인의 희생으로 메우려 했던 파산한 국가의 민낯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역사 참결러는 역사적 사건 속에 숨겨진 차가운 욕망과 경제적 실익의 메커니즘을 해독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내용을 파헤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 참결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